규제 기능하고 가장 많은 큰 거 규제 기능하고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능.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능 중에 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에서는 자, 여러 가지 규제의 유형을 봤었고, 규제의 유형을 보고 또는 윌슨의 모형을 좀 봤었죠. 특히 규제 정치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을 봤었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본 거죠. 그다음 자, 우리나라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행정 규제 기본법. 큰 것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가장 많이 나왔다. 그다음 그러면 유형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형에는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대상에 따라서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떻게 했어? 방식에 따라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주체에 따라서는 직접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공동 규제냐 아니면 자율 규제냐. 그다음 방식에 따라서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또는 어느 시점에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입이냐 과정이냐 산출이냐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윌슨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눴죠. 편익이 넓은 사람들이 편익을 보느냐 좁은 사람들이 편익을 보느냐, 비용을 넓은 사람들이 내느냐 좁은 사람들이 내느냐 이걸로 나눴고, 자,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념 보고 여러 가지 원칙들 보고, 그렇죠? 규제계획위원회를 좀 보고, 그다음 규제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해보고 봤고, 그렇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요약 페이지는 66페이지, 요약집은 66페이지. 다음 주에 정책론 나눠됩니다. 이거 똑같은 분량입니다. 이 정도 분량의 정책론이 나갑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이거 하기 전에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조직론 나오고 6개 정도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6개 나갈 거예요. 6개. 사실은 이것만 자세히 봐도 나중에는 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는 이걸 주로 교재를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 할 거냐?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요약은 66페이지, 그 다음 우리가 책에서는 56페이지, 그쵸? 책은 56페이지, 요약은 66페이지. 자, 참, 우리 스님들 식사 잘 하셨고, 우리 스님은 거의 결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스님은 거의.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 아, 그렇구나. 아니. 항상 결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가? 국가가. 그럴 때, 먼저 뭐 하겠어? 공공 서비스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거기 개념 보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의 제공과 관련된 집합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개인에 관한 지원 서비스로서 사회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참 이건 다음 주에 쌤 정책론 줄 건데 6개 할 동안 전부 다 쌤들은 무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잘 보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실패의 이론적 모형 또는 모형으로서 공유주의의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 아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썼냐면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하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야? 공공 서비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리는 뭐냐? 집합적 서비스 제공 논의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 아까 집합적 또는 사회적 나눴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공급돼야지만 공공재는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해서 자, 가격 형성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다음 사회 서비스 원리는 사실은 저소득층은 이런 서비스를 이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국가가 아무래도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서비스해라 그러면 자기들한테 자기 비싼 물건 산 고객들에게 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공공 서비스의 유형은 거기 사바스에 분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바스 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건 첫 부분으로 나와서 거의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기준으로 나왔을 때 어떤 부분? 배제성, 그 다음 경합성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배제성이 있는가, 배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합성이 있는가. 둘 다 없다. 둘 다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면 우리가 공공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합재 이렇게 부르고, 배제성은 있는데 만약에 경합성은 없는 거. 그렇죠? 여기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거. 비경합성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배제성은 있어. 배제는 돼. 그런데 경합성은 있어. 그러면 자,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거. 미안해요. 그럴 때 뭘 한다고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을 때 거기 공유제. 그쵸? 그 다음 비배제성일 때 비경합성이고 배제성이 있을 때 요금제. 그 다음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있을 때 시장제.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구분은 다 우리 쌤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 자, 사바스의 분류를 보니까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국방은 무엇에 속합니까? 국방이나 외교는 공공재. 그렇죠. 그런데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같은 경우는 비배제성은 배제를 못하지만 경합성은 있죠. 즉,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쓰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연자원은 한쪽이 쓰면 다른 쪽은 못 쓰죠. 그런데 국방은 어때요? 국방의 혜택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쌤이 국방 혜택 받는다 그래서 내가 혜택 받는 곳에 전혀 영향 안 주죠. 가로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가로등이 있으면 쌤이 가로등을 이용하는데 제가 가로등을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비경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경합성, 고속도로,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영향을 안 주지만 배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띈 건 요금제. 그 다음 둘 다 띄고 있는 건 시장제. 그쵸?
예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공공재 거기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재화 그 예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고 비배제성 기업에서 생산이 어렵고 고객에게 수익점 부담 원칙 구현이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가 생기니까 무임승차가 생기니까 그쵸?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 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비경합성을 그래서 비분할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등량 소비성 또는 공동 소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된다? 추가하더라도 비용이 안 들죠. 한 사람 추가 한계 비용이 0이 된다. 즉 한계 비용이 0이 돼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14년도 국회 8급에 나왔는데 미안해 일자를 줄이지 못했어요. 원래 좀 줄여야 되겠죠. 집합재해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민간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고 동일한 공공재를 소비하지만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러겠죠. 만족감이 주관적인 거니까.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급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공공 서비스죠. 그래서 쉽게 해서 국방이나 치안을 민영화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좀 안 되겠죠? 자, 요금제는 비경합적이야. 그런데 배제적 재화야.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죠. 단 배제는 하십시오. 그걸 만약에 돈을 안 내면 비용을 안 내면 사용 못하게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유료도로, 전기, 가스, 통신, 그렇죠?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재화 주로 비용 체감 사업이 많으니까 규모 경제로 자연 독점이 발생하게 되고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래서 규모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 실패 이후에는 민간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로 어때요? 도로. 민간이 도로를 먼저 뭐해서 짓고 나서 누구에게 옮깁니까? 정부에게 옮겨. 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네, 그래. 여러분, 도로는 다 정부 소유입니다. 대신에 나한테 5년 동안 통행료를 뭐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운영권은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BTO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는 게 뭡니까? 요금제. 공유제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성을 제하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 소비를 감소시켜버리죠.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공시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공유자원, 동물, 식물, 강, 호수, 물고기, 목초제, 그쵸? 이기적 인간 플러스 공유제는 하드네 공유제 비극이 일어나죠. 자, 이거 시험에 나왔죠. 편익은 집중되며 비용은 분산된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합니다.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 이용에서 인간들은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 현상을 보인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공유제의 비극은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 사적재, 경합적이고 배제적 재화로서 시장에서 생산 거래되며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단 계층 간 시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 돌보미들이라든가 보육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같은 거 서비스 지원해주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원래 그건 개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그렇죠? 그 가치제라는 거 봐. 가치제는 사적제지만 바람직한 사회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예로 문화공연이라든가 교육, 의료, 주택 서비스 등은 사실은 사적제죠. 그렇죠?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시나 사회약자를 위해서는 가치제가 계획돼서 여러분 우리 의무교육 하죠. 의무교육. 그렇죠? 원래 돈 내고 다녀야 되죠. 근데 의무교육 해주죠. 이런 것들이 가치제다. 가치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어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단 가치제는 공공재다. 틀린 말입니다. 가치 자책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도 틀리겠죠. 그래서 자, 이거 지문 두 가지, 아주 잘 나오는 지문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강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간단히 한번 볼까요? 공공재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간단히 이 부분만 봅시다. 자, 쌤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70페이지하고 70페이지 쌤 거기 공유제는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공유제는 지하실, 해저, 광물, 책입니다. 강, 호수 등이 그 예의다. 5조. 공공재는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등이 그 예의다. 맞죠? 시장제는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맞죠? 요금제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그쵸? 자, 집합제는 비경합성과 집합제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를 집합제라고 합니다. 책 71페이지입니다. 비경합성과 비저해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은 쟁점을 야기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된다. 맞죠? 공유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은 공유제는 다른 말로 비배제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맞고, 국방의 경우 경합성을 인정한 배제가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국방은 경합성이 없어. 비경합성이죠. 따라서 대표적인 공공재죠. 공유제가 아니라. 의료, 교육 등 가치제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정확히 맞고, 공유제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맞죠? 사적이익 극대화가 공적이익에 손실을 줄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하딘의 공공재 비극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양에게 많이 먹이겠다고 했는데 목초지가 없어져 버리죠. 자, 공유제에서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 양심적으로 양을 조금만 키웠어. 많이 키우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 손해 보겠죠.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맞죠? 공유제의 비극은 외부 효과를 내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어떤 거 사적 소유를 인정해 주거나 그러면 또는 규칙을 만들거나 그러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업을 한 사람들도 이 어업을 한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뭐 규칙을 만들어 놓죠. 치어는 잡지 말고 또는 어디까지 올라가지 말고 이런 거 다 정해 놓죠. 또는 자기 구역에 어느 정도 규칙을 바다가 자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획선을 그어 놓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 놓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다음 추가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안 나온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봤어요, 쌤? 공공 서비스가 어떤 건지 유형을 봤었죠. 그러면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기관인가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냐면 우리나라 이종수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님 아시죠? 새행정학 3.0, 2.0 이거 한 사람이 한성대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종수 교수의 공공서비스 생산 방식의 유형 이렇게 해서 주체와 수단으로 봤을 때
자, 공공 부분이 주체가 되고 권력을 갖고 하는 것을 일반 행정. 그쵸? 민간 부분이 주체가 되는데 권력의 수단을 갖고 있을 때 민간 유탁. 자, 주체는 공공 부분이고 수단은 시장적 수단을 쓰는 게 책임 운영 기관, 책임 경영. 그쵸? 그 다음 민간이 둘 다 하는 것을 민간 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행정, 책임 경영, 그 다음 민간 위탁, 민영화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 행정은 1에 해당되고, 책임 경영은 거기는 3에 해당되고, 민간 위탁은 2에 해당되고, 민영화는 4에 해당,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걸 조금만 우리 책에서 페이지로만 한번 봅시다. 책에서 이건 어디 조직론에 조금 또 겹쳐서 나와서 요약집에서는 안 넣었어요. 일부러 요약집을 안 넣었는데 조직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겹쳐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쌤 우리가 62페이지 우리 기본서 62페이지 보면 자, 정부 부분, 준정부 부분, 민간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법에는 이렇게 나눴으니까 법에는 정부 부분에서는 정부 부처, 그 다음 정부 기업, 책임 운영 기관, 이건 정부 부문이고, 준정부 부문으로는 공기업, 중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준정부 기관에서 공기업은 원래 조건이 뭐라 그랬어? 조건이 거기 직원 정원 50인인데 이번에 바꿔줬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업은 자 직원 50인 이상 이건 막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추가됐어. 자 자산 규모가 몇 억 이상? 10억 이상. 총 수입액이 얼마 이상? 30억 이상. 자, 135. 자, 다시 이 뒤에 십자 빼버리고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총 수입액이 얼마? 30억. 그 다음 직원들이 몇 명 이상? 50인 이상. 이건 쌤이 어떤 거라 그랬어? 이런 건 준정부기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자, 공기업에서 시장성이 더 강해, 공공성보다. 그러면 시장형 공기업. 자, 또 조금 공공성이 더 강하다. 그러면 준시장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 거기에 해당되는 이 공기업들이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는. 자, 한국전력공사는 시장형. 한국가스공사도 시장형, 그 다음 준시장형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쵸? 그 다음 준정부기관은 역시 기금을 돈을 관리하는 형태하고 위탁 집행형하고, 그쵸? 정부에서 위탁해 주는 걸 집행해 주는 거. 그래서 기금관리형은 딱 돈과 관련된 건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 둘 다 돈과 관련되죠. 그 다음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건 유탁집행형이고. 그 다음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자,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쌤이 어떤 거하고 좀 겹쳐서 조직론 또 나오죠, 공기할 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뭐 할 때 풀어볼 거냐면 문제 OX 할 때 풀어보기로 하고.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민영화, 그쵸? 민영화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의, 유형, 민영화의 유용성, 민영화의 폐해.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민영화라는 주제로. 오직 어떤 부분에서
내부 민영화하고 외부 민영화를 구분하는 게 지방직 7급으로 2016년도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내부 민영화는 뭘 말하냐면 공공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정부 책임하에 두면서 계약이나 형식이나 정부 조직 내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 등의 민간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 그 예로서 민간 유탁,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 책임 운영 기관, 개방형 임용, 성과급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 민영화는 실제로 민영화 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이양해버리는 거, 그쵸?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KT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죠. 옛날에는 어떤 거였어요? 공기업이었는데 지금 민영화 시켜버린 거죠. 그다음 거기 KT는 그럼 어디 소속이야? KT는 누구 거야? KT는 이번에 그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씨랑 이혼 소송한 사람이 누구죠? 거기 회사가 어디야? 그 회사가 어디야? KT인가? 일단 넘어갈게요. 완전히 민영화됐어. 민영화. 이제 팔아버린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런 것들을 외부 민영화니까 실제로 우리가 민영화할 때는 외부 민영화를 주로 이야기하죠. 내부의 시장 메커니즘 들여온 게 민영화다 이렇게 말하지는 잘 않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외부 민영화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은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사바스의 거기 이 어떤 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자, 사바스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저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를 생산자와 배열자로 구분해서 이들의 결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형화했다. 공공서비스 배열자란 뭐냐? 공급자란 생산자를 지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또는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다. 그래서 배열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중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책 결정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공급 주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배열자가 누구냐예요. 배열자가. 그 다음 공공서비스 생산자라는 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에 자 봅시다. 배열자도 정하는 사람도 누구고 거기 있는 주체자, 즉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하는 주체, 또는 정책 결정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사람. 자, 정책 결정하고 서비스의 감독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 공공이고, 자, 생산하는 사람도 공공이다. 그럴 때 제1번, 제1사분명이겠죠. 정부 서비스라든가 정부 간 협약, 그렇죠? 자, 시험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조금 치안이 불안하다 그래서 파출소를 이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어. 그럼 누가 결정한 거야? 누가 결정했어?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거죠. 그게 보면 정부가 결정한 거죠. 그 다음 누가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파출소죠.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그건 정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건 어땠어요? 정부 간 뭘 해주는 거? 협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서울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인천시와 협약해서 서울시에서 뭐 한다? 인천시에게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조정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게 하면 정부 간 협약이죠.
선택한 사람도 정부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정부죠. 자, 그 다음 공공서비스고 민간이다. 배열자가 공공이고 민간이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누가 해? 국가가 하고 서비스 민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간유탁, 프랜차이즈, 보조금, 그 다음 바우처. 바우처는 어디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민간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 밑에 바우처는 서비스 구매 여부와 수량을 바우처 소비자가 결정하는 측면에서 결정자를 민간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중요한 건 어디다? 밑에 있는 두 개예요. 자, 주체도 민간이 하고 서비스도 민간이 하는 거, 시장, 자발적 서비스, 자원봉사 같은 거, 자급자족, 그쵸? 자, 우리가 이 방범대를 조성했어. 우리 마을이 조금 치안이 좀 그래, 어두워서. 그래서 방범대를 조정해서 순찰 나가기로 했어. 누가 정했어? 방금 우리 마을에서 정한 거죠? 민간에서 정한 거죠? 순찰 누가 나갔어? 민간에서 나간 거죠? 그러면 민간과 민간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시장, 자발적 서비스, 그 다음 자급자족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먼저 민간 위탁 방식, 계약 방식이라고 그러고,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업자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책임은 누가 진다? 정부가. 생산은 민간업자가. 그래서 건강 및 대민 서비스, 일부 공공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생산 주체를 결정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그러니까 제일 싸게 제한한 데를 주면 되는 거니까 경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민간 위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민간 위탁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 프랜차이즈, 뭐 주는 거. 말 그대로 면허 주고, 면허나 허가 같은 걸 내주는 걸 말하죠. 프랜차이즈. 특정 민간 조직의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 시민 또는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서비스 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민간이 하죠. 실제로. 근데 누가 지정해줘? 정부가 정해주죠. 이런 것들이 면허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 그다음 구급차 서비스 및 긴급 의료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굳게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이의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급차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했더니 구급차 서비스가 돈을 엄청 받을 수도 있겠죠. 구급차가. 그 다음 어떤 방식이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육시설이라든가 타가시설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죠? 자, 그 다음 원래 이제 바우처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우리에서 본 것처럼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민간이 배열자로 되는 걸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쌤. 그렇죠? 그래서 바우처 제도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죠.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특수계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쵸? 13년 국회 구급, 16년 국회 구급, 이거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네. 그 다음 식품 구매권, 무료 승차권, 산모 도우미. 우리가 바우처 제도는 여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65세 이상입니까? 무료 승차권 그런 것도 다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그럼 그분이 뭐 지하철 타든지 버스를 타든 그건 결정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전통적 행정 서비스가 수급자와 공급자의 수직적 구조라면 바우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평적 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자원봉사, 자조활동, 마켓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민간이 배열자고 공급자도 민간이하고 거기 자조활동 봐요. 자조활동. 자, 보통 예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웃이 이웃을 돕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위해 서비스 제공하거나 정부 서비스 생산 법률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으로 활용되는데, 주민 순찰, 아까 이야기했죠? 보육사업, 고령자 저택 이런 것들은 다 자조활동으로 뭐가 된다? 아까 민간이 배열자, 민간이 공급자가 된다. 그 다음 시장.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바스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새로 나눠드린 거 페이지에서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거기 1페이지 봅시다. 새로 나눠드린 거, 추가형으로 나눠드린 거. 네 개밖에 안 나왔나요? 문제는. 사바스 문제는. 근데 그 밑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공공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비혈자인 경우 외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 정부가 다른 정부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워버렸네. 정부 간 협력 맞죠? 정부 간 협력. 그 다음 두 번째, 자 8번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공공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분이 비혈자인 경우에 예로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 민간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우리가 거기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정부 판매라고 그러죠. 정부가 민간에게 판매하는 거 또는 정부 응찰이라고 그러죠. 자, 정부 응찰 또는 우리가 응찰보다는 이 내용을 자주 잘 번역하기 쉬우면 정부 판매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민간이 생산한 걸 정부가 구입해서 판매죠. 자,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경우는 공공서비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9번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정부자가 배열자인 경우 민간 유탁 바우처 맞죠? 이건 바우처를 어디로 넣은 거야? 그냥 배열자를 정부로 넣은 거, 공공부문으로 넣은 거죠.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로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이건 사실은 무엇에 해당돼? 둘 다 이 민간이 아니라 거기 나왔다시피 임대형 민자사업과 보조금은 배열자가 정부고, 자 공급자가 무엇에 해당된다? 생산자가 민간, 그쵸? 그 다음 정책 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방식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정책 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그걸 공짜 아까 식량 구매권 같은 걸 다른 사람 또 주고 팔면 어떻게 되겠어?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죠? 그쵸? 자, 그 다음 13. 정책 수단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소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자, 바우처는 거기 설명이 있죠? 바우처 구매권은 다수 공급자가 존재할 경우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그러겠죠? 자.
바우처를 줬는데, 식품 바우처를 줬어. 식사를 해라고 바우처를 줬는데 식당이 한 곳이야. 그럼 의미 없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선택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공급자가 뭐야 되는, 아니, 소수의 공급자가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 그쵸? 14번 정책수단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식품, 교육 등의 복지 제공을 위해 공공 종종생 맞죠? 자, 이용권 지급, 계약 방식, 허가 방식, 그다음 보조급 지급 방식 중 사박스의 공공 서비스의 공급 이용 분리해서 민간 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 제한적인 접근은 이용권 지급이다. 이 네 가지에서는 이번에 이용권 지급, 바우처 제도는 이번에는 뭘로 나온 거야? 민간에 해당돼서 나온 거죠. 이용권 지급이 바우처 제도야.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에서 나온 거죠.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은 특히 어떤 것들을 좀 보면 되겠어요. 거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BTO하고 BTL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BTO하고 BTL 방식을 많이 쓰죠. 이건 선생님 뭐만 잘 알면, 영어만 잘 알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죠. 자, 두 가지 방식이니까 제일 잘 쓰는 방식. 시험에는 또 이거 어디에 나와요? 조직론 똑같이 또 나와. 공기업에서. BTO는 빌트, 짓다, 트랜스퍼, 옮기다, 그냥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도로를 지어, 그 다음 누구 소유가 돼? 민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다 도로는 국가 소유가 되죠. 그래서 국가에게 이전해. 그리고 소유권은 뭐 한다? 나 5년간 운영권 내가 가질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소유권은 이전하되. BTL은 지어, 소유권 이전해. 그 다음 국가에게 뭘 받아? 그렇죠. 임대료. 그렇죠? 그래서 L자의 의미만 리스를 만나는 거니까 L자의 의미만 잘 알면 되겠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건 쌤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조직론이 똑같이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71페이지 먼저 17번부터 17, 18 풀고 오늘 추가 페이지 한번 풀겠습니다. 추가로 한 거. 자, 17번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유형과 예시로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이 있다. 자,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공기업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 시장형, 준시장형. 자, 준정부에는, 그치? 준정부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 쌤? 그렇죠? 준정부기관에는 기금을 관리하거나 또 하나 위탁 집행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마사회는 어디에 속한다고? 마사회는 어디에 속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마사회. 둘 다 이거 합시다. 둘 다 자본금이 얼마여야 돼? 10억. 총 수입액이 30억. 직원이 50명 이상. 그렇죠?
그 중에서 국가가 공기업을 정하면 그 외에는 뭐가 된다? 준정부기관이 된다고 그랬죠. 자, 18번.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유형과 예시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원. 맞죠? 지금 이건 기출된 부분입니다.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다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준시장공기업, 위탁집행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은 위탁집행형이란 게 없죠. 그렇죠? 자,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중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위탁집행형이 아닌 것은 당연히 기금과 관리면 돈과 관리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다 어떤 것이 되겠다? 국민연금. 여기는 국민연금.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는 어디에 있어? 한국가스공사는 어디입니까? 시장형 공급이죠. 근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준정부기관의 위탁집행이 있다. 자, 다음 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진흥공단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준시장형 공기업. 자, 한국방송공사. 선생님,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것, 한국방송공사. 그 다음 한국은행. 그렇죠? 뒤에 또 다 나오니까.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이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 계속 시험에 기출돼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5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자, 위탁집행형이죠. 자, 기금관리형은 여기 국민연금이나 기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연금이나 기금이란 말이. 그 다음 6번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은 이거 맞고. 7번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이거 했었고. 쪽에 쓰고 16번 할까요? 16번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행위,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국가 검증, 시험 연구 등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등에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 검증, 시험. 이거 민간에게 위탁해버리면 공신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17.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 받으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한다. 맞죠? 공기업 민영에서 공기업은 민영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맞죠? 공기업 민영화에서 공기업 매각 방식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번 공기업을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 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고. 이제 선생님 어떤 부분, 세 번째 부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봐. 지금 행정에서 제일 큰 논점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이 뭐였습니까? 시장 실패, 그 다음
내 정부 실태 이거 했었고, 그다음 정부 기능으로서는 규제 기능 대 공공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었죠. 그다음 이제 어떤 거 우리가 이 거버먼트 대 거버넌스, 즉 제3의 NGO들, 기관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 또는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시민 참여와 비공식 조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뭐다? 거버먼트 정부하고 정부로 하느냐, 정부와 시민 참여가 같이 정부만 하느냐, 정부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느냐 이런 차이죠. 자, 이 75번 봐봐. 75번. 자, NGO의 성장 요인 배경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NGO에서는 뭐 때문에 NGO가 나왔냐 할 때 먼저 어떤 거 수요적인 측면하고 공급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계약 실패 이론. 왜 NGO가 나왔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게 보다 계약 실패 이론이고 시장 실패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상호 의존 이론. 정부 NGO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NGO 증가를 가져왔다. 보조금 때문에 가져왔다는 거야. 보조금 지급 안 했으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건데 이 말이고. 그 다음 공공재 이론은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민간이 등장했다는 이론이에요. 복지국가론은 말 그대로 복지국가론에서 NGO가 등장했다. 소비자 통제 이론은 뭐 때문에 정부가 등장했냐 이러면 소비자가 이 기업의 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 기원론은 사회 다양성이 증가하니까 다양한 결사체들이 나왔고 그래서 NGO가 됐다, 부각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정책 기업가 이론은 이제 공급 이론 중에서 사회 운동가들이 사회 운동을 위해서 NGO를 만들었다. 사회 자본 이론은 사회 자본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이 바로 NGO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익 집단들이 NGO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딱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소비자 통제 이론이 나온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살라마나의 자원 부분 실패 이론이 있어. 그래서 왜 NGO가 실패하는가? 박애성이 불충분하고, 그쵸? 그 다음 박애적 배타주의가 나타나 있고 박애적 온정주의, 그 다음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이 이것 때문에 NGO는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NPO 기능 및 정부와 NGO 관계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냥 큰 문제 없습니다. 시험은 이런 건 나오죠.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사회적 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한번 빨리 읽어보시죠. 시간이. 사회적 기업 빨리 읽어보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의회에서는 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증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항, 상법에 따른 회사 압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3섹터가 아닙니다. 여기 사회적 기업은 쉽게 말해서 아까 비영리단체가 아니야. 비영리단체를 제3섹터라고 그러죠. 사회적 기업은 영리야, 영리. 그러면서 사회적인 부분을 강조한 이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영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 유급 근로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영업 활동을 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제일 밑에 회계연도별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 이렇게 사회적 기업은. 그 다음 몇 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합니까? 5년마다. 그쵸? 자, 실태조사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건 어떤 겁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쉽게 말해서 마을 기업이야. 마을 기업. 여러분, 마을에서 요즘 농촌 같은데 마을의 자원들, 우리 마을이 딸기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 특화시키는 거야. 특화시켜서 그 마을 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거기 있다시피 지역 공동체 단위 사회적 기업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유사점이 강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촉진의 육성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새롭게 스타트업 그런 거고 전혀 무관하죠.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 무관하다. 1970년대 중반 설립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죠. 거품 붕괴 이후에. 자, 사회자본청. 사회자본은 결국은 사회자본은 어떤 거란 말이야? 자, 여기 그냥 하나만 써보면 사회자본을 알 수 있어. 사회자본의 범위를 일단 국가로 할 수 있겠고, 지역으로 할 수 있겠고, 가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을 이야기하면, 가정 수준에서 경제자본은 뭡니까? 가정 수준에서 경제자본은 그 가정에 있어서의 재산 또는 수익, 그쵸? 재산이나 수입이 뭐가 되겠어? 경제자본이 되겠죠? 그러면 가정에서의 사회자본은 뭐겠어? 물론 가정에서 문화자본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서의 사회자본은 어떤 거겠어? 부모와의 유대관계 또는 신뢰 어때요? 이런 게 가정에서의 사회자본 모이겠죠. 부모 또는 네트워크. 부모를 이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회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자본은 뭡니까? 지역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수출도 좋고 또 얼마나 총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경제자본일 거고, 지역이 뭘 얼마나 많이 비린당 얼마나 되느냐 그 지역에, 이런 걸 다 경제자본이라면, 사회자본은 뭐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뭐가 이루어지는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 호혜성 있는 상호작용, 기브 앤 테이크를 호혜성이라고 그래요. 주면 받고 이런 주고받는 그런 걸 호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호작용. 그렇죠?
이걸 조금 국가적으로 더 키우면 국가 경제자본, 우리나라 GDP, GNP 이런 것들은 경제자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신용도 또는 우리나라의 신뢰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어? 사회자본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너무 넓으니까 이거 빼고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특히 이제 여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것들, 네트워크, 신뢰, 뭐 이야기했듯이 호혜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봐봅시다. 정의 보니까 부르드에는 사회자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한계. 자, 사회자본은 미시적으로 개인들의 관계망이며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연계망. 그쵸? 개인들의 관계망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연계망이죠. 자, 수평결사체는 사회자본이 도움이 돼요. 근데 수직적 결사체, 결속형 결사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선생님 이것도 뭔지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직업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또는 대학 교수가 되든 뭘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 학력 필요하죠. 직업을 얻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 또 돈도 필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연줄이 필요하죠. 연줄. 연줄로도 많이 뽑아주잖아. 이게 사회자, 부정적 의미의 사회자본이야. 쉽게 말해서 연줄은 거기서 그래서 수직적 결사체이고, 이 결사체는 사회자본 도움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어떤 게 있어? 사회적인 전체적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인 신뢰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 자, 사회자본은 어떤 비용을 많이 줄여주겠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주겠죠. 그래서 자, 거기 순기능 봐봐.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월드뱅크는 사회자본을 국가통합경제발전에 잃어버린 연계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자본 맑은 공개 같은 공공재의 속성이 있어서 사회적 이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고, 동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개인들의 공적 선택을 촉진해서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겠고, 사회자본은 개인을 단기적 이기주의 행동을 억제시키고 장기적 이타주의로 바꿔주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형성 전략에서 보면 수평적인 자발적인 조직적인 연계망 형성 및 지원, 정부 주도 육성이 정부 주도 육성으로는 안 돼요. 쌤. 왜냐하면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로 사회자본은 민간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수평적인 정치 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법제도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립되고, 수평적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버리죠. 문제를 풀면서.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좀 쉽사, 그냥. 거기 78페이지. NGO에 관한 이론에서 공공재 이론은 NGO 부분의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공공재 공급 구조 체제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고, NGO에 관한 이론에서 소비자 통제 이론은 시장 영역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의해서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NGO가 등장 및 확산한다. 말이 안 되죠? NGO는 뭐 때문에? 자, 소비자 통제 이론에서 나왔다고 그랬어. 국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어.
자, 다시 봐봐. 소비자 통제 이론 보면 NGO가 왜 나왔냐 그러면 뭘 감시하기 위해서, 국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NGO에 관한 이론에서 자원부문 실패 모형, NGO는 서비스가 구매되는 상황이나 그 서비스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을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 보완을 목적으로 등장했다. 이건 계약 실패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가 왜 NGO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자, 봐. 계약 실패 이론은 뭐 때문에 나왔다. 자, 쌤, 우리가 봤던 거 한번 다시 봐봐. 이 부분만, NGO 이론에서 이론이 이 부분만 있어. 자, 계약 실패 이론에서는 뭐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 때문에 NGO가 대신해서 나왔다는 거야. 시장 실패 때문에. 그쵸?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 위에 틀렸는 이유를 알겠죠? 계약 실패 이론. 그 다음, 자원부문 실패 모형은 등장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원부문 실패 모형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NGO가 왜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요. 위쪽 여기 봐봐. 쌤, 위쪽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왜 NGO가 나왔는지. 자, 쌤 생각해봐. 비영리 기관들 NGO가 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장 실패, 시장에서 공부 못하는 게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NGO가 대신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어떤 거 우리가 이 소비자 통제 이론은 아니 이거 뭐가 국가가 얼마나 잘 뭐하는지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NGO들이 나왔어. 이를테면 NGO를 참여연대 경실련 이러면 지금 국가가 뭘 잘못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보려고 감시하기 위해서 참여연대 등이 나왔어. 그러면 소비자 통제 이론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자, 왜 이런 데가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를테면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 같은 데가 이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면 그걸 시장에서는 안 해주니까 대신 나와서 해준다, 이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서 NGO에 관한 이론에서 다원화 이론은 NGO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해서 NGO가 나왔다. 무슨 이론? 상호 의존 이론. 그쵸? 그래서 보조금 지급으로 나왔다는 건 상호 의존 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원화 이론은 다양한 결사체가 나와서 나왔다는 거고, NGO에 관한 이론에서 계약 실패 이론은 시민의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건 소비자 통제죠. 계약 실패 이론은 뭐 때문에 나왔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NGO에 관한 이론에서 기업가 이론은 정부와 NGO 부분이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강조한다. 그 정도가 있고, 시험엔 이 이론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NGO 맞죠?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자, 김영삼 정부 때인 2000년 때부터 비영리 단체 지원법이 제정돼 있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존적 관계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맞죠? 정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은 대리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장대형 정부 활동을 비판 감시한다. 이거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 볼 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전혀 우리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사회자본 부분은 좀 쉬었다가, 그렇죠? 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